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오늘. 그 다음에 채권 금리 폭락은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 3개를 각각 주신 건데, 일단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를 내가 바꿔놓는 게 좋겠구나. 자, 첫 번째, 채권 금리가 왜 폭락을 했냐? 채권 금리가 폭락한 이유는요, 채권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볼게요. A 채권이 있어요. 얘가 3년물이에요. 그러면 3년 뒤에 10,000원으로 주겠다. 이렇게 확정된 채권이에요. 근데 얘가 9,900원이에요. 채권 가격이 9,900원일 때는 9,900원이 만원 되는 거니까 수익률 1%인 거예요. 근데 9,500원이다. 그럼 9,500원이 만원이 되는 건 수익률 5%인 거예요. 이렇게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물론 약간 정확히 5% 아니고 정확히 1%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금리가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높다는 소리예요. 즉 채권 금리 폭락은 채권 가격 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채권 가격 급등은 왜 생기는가?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금하고 채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주식, 코인이나,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번에 뭐가 터졌어요? SVB, 즉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났죠. 이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뭐 실버게이트나 혹은 얘 파산 단지에 났던 시그니처 은행이랑은 좀 다르죠. 걔는 코인 베이스니까 파산 나도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진 않는데, 여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예요. 근데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이에요? 미국의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이 IT 기업들이 여기에 돈을 넣었어요. 예금. 근데 얘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찾지를 못하죠.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돈은, 여기는 예금자 보호가 25만 달러래요. 25만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환율 그냥 대충 1,000원 곱하면 2억 5천이죠. 근데 기업에서 2억 5천 가지고, 미국 기업인데 2억 5천 받아가지고 뭐 되겠어요? 한 몇십억씩 넣어놨는데, 몇십억 몇백억씩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IT 기업들이 연쇄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주식 어떻게 했어요? 팔고 뭘 사야 되겠어요? 금 아니면 채권. 그래서 금하고 채권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즉 미 채권 금리의 폭락은 SVB 사태의 여파로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미 국채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낮은 이유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한 선제 조치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장기 금리는요 말 그대로 길게 보고 단기 금리는 말 그대로 짧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는 게 10년 뒤까지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할까요? 아니죠. 10년 뒤에는 그래도 이 정도 금리까지는 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막 빠르게 올라갈 때는 단기채 금리가 따다다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파산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반응이 먼저 되겠어요? 당연히 단기가 반응이 더 빨리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저기는 파산은 했는데, 파산을 했으니까 위험해요? 위험해서 안전자산을 사는데, 안전자산 국채를 사는데 1년짜리를 살 수도 있고 3년짜리를 살 수도 있고 10년짜리를 살 수도 있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요 위험한 것들, 요 위험한 게 이 여파가 파산을 해가지고 리먼 파산처럼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도 문제지만 단기적보단 장기적으로도 꽤나 문제를 주겠죠. 그러면은 장기채를 사놓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도 낮아지고 얘도 같이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짧게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을 그래도 할 것 같죠. 그리고 긴축은 앞으로도 짧게는 단기간은 계속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떨어진 거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제 위기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왔다. 왜냐면은 그때 막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보시면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터진 건지만 IMF 때도 보면요. 그때 미국에서 94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 금리가 빠바바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거고, 거기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경우는 장기든 단기든 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욕구가 많죠.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많죠. 단기간은. 근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 SVB가 파산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해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터지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럼 장기채도 금리 같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빨리 단기는 그래도 채권이 장기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거죠, 지금도. 자, 그럼 환율이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환율이 떨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채권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게 달러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리를 덜 준다. 그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리를 덜 준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리 한 5% 줬는데 지금은 한 3%밖에 안 준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채권 가격이랑은 반대예요. 채권 가격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달러를 샀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거다. 지금도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딱 봐야 되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게 진짜로 약달러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보는 것들은 달라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고 해서 환율이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유로존 영향을 받아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원화 인덱스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환율이 오히려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채권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강달러보다, 그리고 또 뭐 실리콘밸리 뱅크도 터졌고 그러면은 조금 더 긴축이 덜하지 않을까, 빅스텝 하는 것보다는 긴축을 덜하지 않을까,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이 드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만 저게 이번 연준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물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부분을 잘 수습해가지고 빅스텝을 때려버린다. 그럼 환율은 기대심리로 눌렀던 것만큼 굉장히 또 빨리 튀겠죠. 추가로 이어서 이야기합시다. 은행도 총자본에서 20% 빠지면 못 버틴다. 당연히 못 버티죠. 당연히 10%까지는 버틸만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요 부분에서 바젤 조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젤 조약에 있는 말이 뭐냐면은 BIS 자기 자본 비율, 이게 최소 권장이 8%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금융권에서 한 10에서 11%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 보통은 한 이 정도는 유지를 하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뭐냐? 요 은행의 자산이 5천억이다. 그러면요, 이 중에서 8% 얼마예요? 괜히 5천억으로 했어. 바로 400억이죠. 그러면은 은행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400억 이상 정도. 그러니까 한 5, 600억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현금으로. 근데 여기서 자산이 20%가 빠져서 4천억이 됐다. 20%는 그러면은 빠졌을 때 요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예금 인출이든 뭐 손실이든 메꿔주게 되면 지금 1,000억이 필요하죠. 가진 게 5, 600억 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나머지 한 4,500억은 어디로 가 있어요? 투자를 했든가 아니면 대출을 했든가 등등, 뭐 채권을 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4,500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뭐 대출을 회수하고 채권을 팔고 투자했던 것들 빨리 팔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돈이 저거밖에 없는데 빨리 그거 막 팔고 해야 돼요. 원래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수익을 냈는데 얘는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저평가 때 내가 샀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생각할 때 저평가 됐구나 하고 샀어요. 자, 저평가 됐구나 하고서 여기서 요만큼 더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엔딩이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막 자금 빠져가지고 돌려줘야 돼서 요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 개손실 보죠. 그럼 그것도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그걸 돌려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본 비율 8%를 또 유지를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20%가 아니라 10%만 빠져도요, 돌려주고 또 자기 자본 비율 8%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처분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빠르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당연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도 왜 무너졌어요? 돈을 이렇게 빼오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진 버틸만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빼가니까 순식간에 자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게 은행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도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 심리가 이런 식으로 퍼지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빠졌으면은 채권도 천천히 조절해가면서 팔면서 적당히 할 수 있었는데, 저런 부분 보시면요, 저렇게 막 한 20% 빠지는 게 굉장히 큰 단위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버티죠. 그런데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빠질 일이 없어요, 탄탄하니까. 근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봤을 때, 저축은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축은행 금리 인하 못하죠. 최근 한 1개월 볼까요? 자, 저축은행은 정부에서 계속 눌러도 금리가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1금융은행은 지금 내려도 돼요. 수신금리 인하하더라도 되니까 대출금리도 인하가 가능한 거예요. 쌉 가능이죠. 근데 2금융 저축은행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신금리가 높죠? 예금금리가 높아요? 예금금리가 높은 이유가 높이지 않으면 돈이 안 와서 그래요. 즉, 정부에서 금리를 눌러라 하는데도 저축은행은 돈이 없으니까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눌러라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도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왜 안 떨어지고 왜 고금리를 유지할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막 돈이 까이는 데가 많은데 계속 예금을 유치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혼지사기처럼 요 사람 예금 유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자 나눠주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어디서 더 수익을 내고 있을지. 근데 만약에 수익을 못 내고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요? 특히 이금융권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여기서 PF가 터져요. 그러면은 수익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금한 걸 가지고 금리를 내주면서 혼지사기처럼 버티게 되는 거고, 그거는 고의성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버티면서 안정되겠거니 하다가 안정이 안 되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 예금자 보호되는 한도에서 조금 낮게 이자 받을 정도만 두고.